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자세하게 논의해 보죠.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 경제 문제 뇌관 할 때 늘 나오는 게 앞에 탑3에 하는 게 이 가계 부채인데요. 먼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가계 대출, 이 가계 부채 현황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예, 먼저 10월 첫 10일 기준으로 5대 은행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은 감소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처음 10일 정도까지밖에 아직 안 됐으니까 좀 이게 진짜 지속적으로 가는 추세일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꺾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3월 우리 과거 좀 작년서부터 좀 흐름을 본다면은 작년 3월에 가계 부채가 한 1.7조 원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 4월서부터는 계속 5조 내지 6조 원씩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제 표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8월에 8월에 9.2조까지 그냥 크게 올라갔다가 좀 9월에 꺾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상승세였기 때문에 좀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10월 첫 열흘 숫자를 보면은 1,603억 원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것은 6,911억 원이 줄었다. 그래가지고선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최소한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지 않았다면은 좀 부동산에 좀 자금이 덜 가고 오히려 그 자금이 소비하고 투자로 가지 않을까. 내수로 가겠죠. 내수로 간다면은 그게 지금 우리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는 금리를 내리면은 이 금액이 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됐었는데 최소한도 지금 첫 열흘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최소한도 부동산 쪽에는 안 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비하고 투자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쪽으로 만약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내수 회복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나왔는데요. 730조고 이건 5대 은행인 거고 현재 우리 가계부채 통계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1,900조, 우리가 2,000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GDP에 지금 거의 100% 육박하는 넘는 또 그런 가계부채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금리 인하 후에도 우리가 늘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1,600억 정도 대출이 좀 꺾이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당국이 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DSR 2단계 시행되고 있고 정말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좀 방향성도 볼까요? 저는 좀 DSR을 좀 약간 강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요? 지금보다도요. 어차피 내년에 3차 강화 계획이 있긴 하지만은 좀 우리나라의 빚 구조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가계 부채가 지금 100.5% BIS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GDP에 그거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 이 가계 부채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가계 부채가 많을수록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그 금리 부담이나 원금 부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 내야 되고 또 나중에 원금 낼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자유롭지 않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로 지금 가계부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부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BIS 기준으로는 122%예요. 기업부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좀 이자 부담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소비하고 투자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오히려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는다면은 그러면은 여유 자금이 생겼어도 그 여유 자금을 소비나 투자에 쓰지 않고 그냥 빚내기에만 쓰고 미래에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집 사러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DSR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DSR은 한편으로 보면은 금융 건전성 조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 DSR이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장해 주는 장치고 제가 미국의 경제를 본다면은 미국 은행들을 본다면은 자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푸시가 없이
돈을 대출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보면서 DSR하고 DTI를 계산해서 평가할 때 그 포함시키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아직까지는 DSR을 이렇게 강화시켜야 된다고 밀어야만 DSR을 계산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대출이 좀 위험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이 DSR을 도입하는 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 상태를 본다면은 네. DSR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제 실제로 이 DSR 구조가 이 금융권에는 여유를 좀 더 두잖아요. 그리고 이 대출 압박도 1금융권에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풍선 뭐 누르기처럼 여기를 눌러서 2금융권으로 다 가면 또 이건 대출 관리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예. 첫째는 2차 금융권은 1차 금융권보다 약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풍선 효과로 가는 그 수요는 예. 좀 신용이 좀 약한 사람들이 가는 그렇겠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금리도 더 높고요. 그래서 그 2차 금융 차원에서도 이런 DSR이나 뭐 대출 조건을 좀 그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옛날서부터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는데 예. 그런데 그 염려가 뭐냐 하면은 1차 금융권에서도 돈을 못 빌리고 2차 금융권에서도 돈을 못 빌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디서 돈을 빌리느냐 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 계속 가계부채가 늘는 추세지 이게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줄어요. 예. 이게 뭐 생각해 보면 거의 20년 된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금융 그 권도 좀 이렇게 좀 더 강한 조건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계부채를 늘려가지고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지금 미래의 여력을 오늘 끌어서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써 가계부채가 100%라면 미래에서 굉장히 많은 여력을 지금 과거에 끌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요즘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느냐? 금리를 내려도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그 금융 부담 때문에 이자 부담이나 원금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여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마지막 끝판왕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현재 DSR에는 전세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에 전세담보대출 또 정책대출까지 넣어서 한번 DSR 시뮬레이션 해봐라. 만약에 전세담보대출이 DSR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타이트한 거겠지만 또 가계부채 관리는 잘 될 것도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무래도 전세 들어간 분들은 전세가 만약 대출이 끊긴다면은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니까 예. 어딘가 살아야 되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가지고선 손을 안 썼더니 이제는 가계부채가 너무 는 상태가 됐거든요. 임계점을 넘었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선 시간을 주고 충분한 투명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간 이렇게 할 거다. 네. 그거를 발표해서 이렇게 갑자기 6개월 안에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1,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니까 다음에 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좀 싼 집으로 가라.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요거를 좀 한번 본다면 지금 미국의 금융 조언하는 분들 들어보면은 컨설턴트들요. 예, 컨설턴트들 들어보면은 미국에는 몰캐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게 좀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는 원금을 집어넣지 않고 미국 몰캐지는 원금을 집어넣으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 가족들은 한 28%로 그 몰캐지가 되는 게 자기 소득에 그게 네.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빚을 합하면은 한 38%가 넘으면 안 된다 자기 소득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요 권장 수준을 넘었다는 거죠. 물론 미국 권장 수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나 좀 많이 빚에 의존하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경제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을 얻기 어려워진다면은 그러면 그만큼 그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그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느냐는 것은 좀 진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전세담보대출을 DSR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좀 넣어서 한번 정교하게 계산해봐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건 금융당국도 정말 관리가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있겠죠? 전세 가격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대출이 예. 있으니까 또 올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돌고 도는 역할에서 예. 이렇게 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이 또 특히 좀 그 모든 지역에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만 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다른 지역의 그 주택 공급보다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또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이 좀 네. 깔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면으로 어려운 게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고심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우리가 지금 막 가계부채 관리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 계속 내려버리면 시중금리 떨어지고 뭐 대출 받으러 오겠죠. 이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기에 가계부채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또 그 어떤 면에서 또 걱정되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흔히 정책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좀 그래도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구멍을 만들어 드렸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좀 그 부채를 좀 줄이는데 좀 약간 어렵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정책을 시도하면은 언제든지 너무나 큰 혼란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그 정책적 대출은 좀 줄인다. 이런 좀 네. 그 장기적 계획을 좀 세우면 정책 좋지 모기지들이요.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좀 이어가는 이창용 총재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요 정도 이하 또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금 순수하게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좀 너무 늦게 금리를 내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좀 더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조금 일찍 내리지 않았나 좀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첫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했지만은 예. 지금 9월에 증가세가 꺾이고 10월에 줄었다는 게 그게 좀 진짜 좀 좋은 뉴스긴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금리를 내렸을 때는 우리가 10월 지금 그 가계부채가 내렸다는 걸 모르고 내렸으니까요. 네. 오직 그냥 좀 그 증가하는 추세가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내렸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게 첫째고. 네. 둘째는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좀 내릴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 내리기를 좀 꺼려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리 역전, 미국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차가 너무 심해지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환율도 너무 약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경기가 세계적으로는 좀 침체니까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네. 환율도 약화되지만 그렇게 빨리 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소화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이게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우리가 금리를 그렇게 내리는 것을 좀 늦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역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내릴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 좀 내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장기적 금리 그러니까 3년 후의 금리를 그 연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3년 후 금리를 본다면 그건 오히려 작년에 올라갔어요. 네. 2.5에서 한 3.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영 이 금리 역전을 끌어가고 싶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갈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금리는 3.0까지죠.
지금 우리가 내렸는데 3.25고 죠. 만약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또는 비슷한 속도로 금리를 내린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미국이 올리지 않을 때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진짜 장기적인 금리를 3.0%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3.25 정도가 정상 금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11월에 한국은행 금통위 한 번 있는데 아마 지금 한국은행 스스로도 동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향후 뭐 기준금리 전망을 본다면 일단은 올해는 이 3.25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진짜 그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금년에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국 금리도 하나 이유가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일단 내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첫 열흘 동안은 지금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요, 한국은행도 실은 물가 잡는 게 급선무긴 하지만 이 고용을 필두로 한 경기 부양에도 어느 정도 역할과 뭐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수가 너무나 나쁜데 통화 정책을 뭐 더 쓸 수 없다면 내수 부양 카드 재정을 풀 수도 없고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예, 어쩌면은 불가피하게 재정을 풀 그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금년 재정 지출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그 금액으로 본다면은 명목 금액으로 본다면은 이게 거의 사상 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요 금액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진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우리가 계속 그냥 그 거의 매년 사상 최대 또는 2위, 3위에 가장 높은 재정 지출을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 자금들이 진짜 효과적인 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예산을 재조절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문제, 아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가계 문제를 좀 키워왔다는 문제도 했는데 그게 하나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변화도 필요한데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이죠. 그런데 그거를 좀 구조조정 한다면은 최소한도 단기적으로는 뭐 실업도 늘 수가 있고 뭐 성장률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그 약발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실시해야지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의 힘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가게들이 여윳돈이 생겨서 이걸 가지고 소비도 좀 하면서 내수가 돌고 다시 가계 소득도 늘어나고 이건데요. 지금 교수님 문제가 여윳돈만 생기고 숨통만 트이면 돈들이 집 사러 영끌죠. 부동산으로 가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집값 안정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집값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와 집값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거든요. 지금 집값 추세를 보면은 서울 지역만이거든요. 수도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수도권 밖의 지역은 지금 집값이 오히려 그냥 너무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지금까지 계속 그쪽에만 올라갔으니까 계속 여기만 더 올라가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현 정권, 과거 정권 다 서울에 얼만큼 사람들이 집중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주택 수요를 좀 과소평가한 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개인들이 그 서울로 오는 이유를 본다면은 서울에서 자기 보기에는 기회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도 좀 문제가 있고 본인이 영끌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자기가 가장 자기 능력하고 소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평가할 때 서울로 오고 싶다면은 서울에 오지 못하게 한다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 상승을 꺾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가지고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울에 집이 너무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도록 공급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같은 것을 쓰든지 그래가지고선 서울의
부동산 값을 좀 깎아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 개발이 옛날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하지만은 이렇게 대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다 세계 공통적이거든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융합 세대라고 하고 뭐 IT 세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큰 도시일수록 유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냥 그 인구가 집중하는 것, 큰 대도시에 집중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래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방 도시들이 자기네들의 니치를 찾는 건데 그런데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 정책은 자기 니치를 찾는 것보다는 나도 서울같이 비슷하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뭐 서울 지금 금융 대도시면 나도 금융 대도시 되고 싶고 뭐 서울이 뭐 교육 대도시면 나도 교육 대도시가 되고 싶고 뭐 그런데 서울이 잘 되는 이유는 그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하나만 떼가지고선 지방 도시에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선 서울에서 못하는지만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네요. 어려운 거죠. 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 수도권 집값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왜곡이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영끌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 저기만 들어가면 된다. 또 이런 심리도 나오면서 참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문제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정말 많이 관리가 됐습니다. 1.6%까지 떨어졌는데 교수님 그런데 이게 대부분 유가 폭락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물가가 잡힌 건가? 또 이런 시선도 한켠에서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주로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죠. 근원 인플레이션은 석유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뺀 건데, 그런데 지금 그 근원도 지금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오히려 좀 걱정되는 것은 이번 그 9월 수치를 보면은 공산품 인플레이션은 0.3%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너무 내려가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은 요게 그 경제학자들이나 분석하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조금 보실 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일반 국민 그 서민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신선식품이거든요. 먹거리죠. 그런데 먹거리는 정부 정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날씨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플레이션 생각은 먹거리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추세는 꺾였다고 좀 거의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아쉽지만은 체감 물가요. 체감은 좀 어려울 겁니다. 특히 날씨가 계속 이렇게 이상하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데 그럼 못 풉니까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시장 개방을 하면은 좀 약간 나아질 거는 같습니다. 농산품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그 과일 같은 것은 많이 시장 개방을 했었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땅이 좁기 때문에 이상 기온 현상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큰데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남미에 이상 기온 현상이 있다고 해서 아시아 쪽에 또 같은 이상 기온 현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가격 변화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식품들에 의존한다면은 이런 우리나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좀 세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식품 같은 것을 좀 수입을 좀 터놓는다면은 그러면은 좀 그런 변화를 좀 약화시킬 수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